무엇보다 부산포 해전의 전투 시간은 짧았다. 가덕도를 출발한 함대가 부산포 앞바다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을 것이다. 제가 볼 때 오후 한 4시쯤 시작을 해서 당시 그 일몰 시간이 한 6시 3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몰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어두워지는 건 아니고 1시간 정도는 빛이 있거든요. 방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시 또는 7시 반 정도까지는 해전을 벌이지 않았을까. 3시간 전투에 100여 척의 적선 격침, 거리를 두고 화포를 운영했을 장사진으로는 불가능한 전과이지 않을까. 배보다 더 뒤에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화살이 250도로 간다. 화살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간다면은 굉장히 밀착이 됐겠죠. 그죠? 그쪽을 보고 일본 적진에서 쏜 수마석이 우리 배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까지는 접근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장사진뿐만 아니라 근접전도 불사했을 부산포 해전. 입체적인 전술을 구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싸움은 거북선과 선봉부대의 돌격으로 시작되었다. 그 뒤를 판옥선 함대가 장사진으로 뒤따랐다. 세 군데의 적 함대를 향하던 판옥선들의 진법이 장사진에서 전투를 위한 일자진으로 변형됐을 것이다. 뱃머리에 장착된 총통을 발사한 다음 배를 90도로 돌려서 측면의 다양한 포탄들을 동시다발로 쏘았을 것이다. 조란탄을 포함한 조선 수군의 다양한 포탄에 일본군은 무너져갔다. 치열했던 전투 막바지, 녹도만호 정운이 전사했다. 대철안이 그의 이마를 뚫었다고 이순신은 보고했다. 근거리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서 쏘기 때문에 공격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도 일부가 군사가 처음에 공격하다가 이제 뒤로 빠지긴 했지만 그런 공격에 굉장히 노출이 심했기 때문에 선봉에 있었던 정운 장군이 전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간 정운 장군을 쓰러뜨린 일본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일본군이 보유했던 대통, 즉 오오즈츠로 추정된다. 구경 약 4cm의 사거리 200m 이상으로 조선 총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위협적인 대형 화기였다. 형태를 보면 이제 구경이 2배 이상, 그리고 큰 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이고 훨씬 더 통통한 몸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오사카나 이런 곳들 그 조총 이런 마니아들이 이렇게 쏘는 시범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실험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커가지고 사람이 쏘고 이렇게 반동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아니면 그거를 이런 동차 같은 데 실어서 마치 대포와 같은 모습으로 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형 화약 무기, 그러니까 개인 화기의 모습도 일정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대형 화포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화포를 만약에 쐈는데 그 철안 하나가 이제 장군을 향해 날아왔다고 치면은 뭐 사실 정운 장군이 전사할 때 뭐 참나무 방패도 놓고 쌀까마도 놨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관통해버리고 정운 장군까지 관통해버리고 나서 뒤에 있는 것들을 타격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조총이 아니라 조선군의 이제 대형 화포의 일종으로 봐도 될 정도의 위력이 나왔다. 일본군의 전쟁 기지를 직접 타격했던 부산포 해전. 그러나 전투는 9월 1일 단 하루로 끝나고 말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순신은 함대를 가덕도로 철수시켰다. 전투를 더 이어가지 못한 이순신의 아쉬움이 그의 장계에 남아있다. 이순신은 외선을 다 없애버릴 경우 조선 민간인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면서 외적의 완전 섬멸과 부산 수복을 위해서는 육군과의 협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조선의 함대를 다 이끌고 부산포까지 와가지고 지금 공격을 했는데 물론 많은 이 병원을 사살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100여 척의 빈 배를 깬 것이 전투의 어떤 결과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산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병력을 크게 손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수륙으로 바다와 육지에서 수군과 육군이 동시에 협공을 해야지,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수군만 가지고 빈배를 깨트리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위험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효과가 반감된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부산포 해전을 끝나고 나서 이분의 머릿속에 수륙 병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전투 이후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이순신은 부산포 해전을 스스로 높게 평가했다. 왜군들의 사기를 꺾은 것은 물론 전투의 치열함과 전과를 볼 때 임진년 그 어느 해전보다 훨씬 큰 싸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은 왜 스스로 부산포 해전을 높게 평가했던 것일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규모 면에서 일단 제일 규모가 컸고, 그러니까 한산대첩 때 이제 깨트렸던 게 59척이잖아요. 59척을 깨트렸고 이제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본의 어떤 주력 함대를 깨트렸다는 데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이제 한산대첩이라면, 부산포 해전은 규모 면에서 전날까지 합치면 한 134척 정도, 굉장히 2배 이상 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수군 근거지를 공격했다는 거. 예, 거의 부산이라는 동네라는 곳이 임진을 한 당시에 일본의 뿌리, 출발점, 근거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공격을 했고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신 스스로 높게 평가했던 부산포 해전. 현재의 연구자들에게도 전란의 물줄기를 바꾼 대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임진왜란 전황과 전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부산포 해전은 사실상 임진왜란을 멈추게 했다. 일본의 전쟁 기지인 부산포를 직접 공격하여 그들의 병참 기지를 파괴하고 보급망에 큰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일본의 병참 기지,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병참 기지, 근거지가 되는 거기를 직접 공격을 했다. 어느 정도 타격을 입혔다. 그래서 병참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를 남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적극적인 어떤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데 방해가 됐던 그런 의미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까지 갔는데 이제 명나라 정벌을 앞두고 있잖아요. 당초 목표가 명나라 정벌이었는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가장 지금 가까이 가 있단 말이에요. 명나라 가까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고니시 유키나가 굉장히 좀 보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군량도 떨어지고 말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 빠르게 북상했기 때문에 여름에 이 더운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이제 한성 평양까지 올라갔는데 보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겨울에 얼어 죽는 군사들도 많고 굶어 죽는 군사들도 많아졌단 말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진격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는 이 부산포 해전이 그런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산포 해전은 일본의 전쟁 수행 전략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진해만 앙골포 외성,
부산포 해전 다음해인 1593년 와키자카 야스아루, 쿠키 요시타카, 카토 요시아키 등 세 장수가 함께 축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앙골포는 거제와 부산 사이의 포구, 멀리 거제와 부산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앙골포 뒷산. 일본군이 이곳에 외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 거제도 북부 지역하고 요 진해만 일대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부산으로 들어가는 저쪽. 예, 부산까지도 다 보입니다. 저 지금 끝에 보이는 저게 모른데 아닌가요? 다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보입니다. 뭐 한산도 해전, 뭐 부산포 해전 이후로 이 일본 군사가 이 부산포를 부산진에 있는 이 전진 기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그때 상당히 많은 전략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한산도 해전 이후부터 거제도 북부 지역과 웅천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방어전에 돌입하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군사들이 부산 주변을 포위하면서 이제 방어전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산포 해전 이후에 보급에 더욱더 위협을 느끼게 된 일본군들이 더욱더 방어에 수세적인, 수성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부산포 해전 이후 일본은 곳곳에 외성을 쌓기 시작했다. 거제도를 기점으로 부산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외성을 쌓았다. 외성의 목적은 하나, 조선 수군으로부터 부산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일본군은 1592년부터 남해안 곳곳에 모두 31개의 외성을 쌓았다. 1592년에 1개, 1593년 18개. 외성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축조됐으며 나중에는 순천과 울산 해안에도 외성이 축성됐다. 이처럼 해안 고지대 곳곳에 외성이 들어서자 조선 수군의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됐다. 조선 수군의 해상 진격로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1593년 1월 9일 날 평양성이 탈환이 돼요. 그리고는 어찌됐든 선봉군들이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남해연안으로. 그러니까 임금 선조가 볼 때는 이제 일본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또 지시를 내립니다. 빨리 출동을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일본 애들을 차단하고 격파해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산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5차 출동, 제6차 출동이 있는데 이 두 출전은 기본적으로 부산포 쪽으로 가기 위한 출전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 다 웅천에서 막혀요. 네. 임진년 때까지는 없었던 부산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수하려는 어떤 부대 배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부산포 해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또 다른 야욕도 꺾었다. 개전 초기부터 도요토미는 조선으로 넘어와서 직접 전쟁을 지휘하려고 했다. 그러나 부산포 해전 이후 많은 장수들이 도요토미의 조선행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부산포 해전을 비롯해서 한산대첩이라든지 이런 그 조선 수군의 활약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조선의 도해에서 바다를 건너서 참전하는 그 의견을 사실은 이제 전쟁이 더 확대되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약에 조선에 온다면, 그러니까 전쟁 확대를 꺼려하는 일본의 어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해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좋은 이유가 됐겠죠. 잘못하면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그건 도해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 하면 안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도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만큼 틀림없을 것 같아요. 부산포 해전이 끼친 또 다른 영향도 있었다. 부산포 해전 한 달여 후 벌어진 진주성 1차 전투. 임진왜란 3대첩으로 일컬어지는 진주대첩에도 부산포 해전의 영향은 컸다. 김시민 장군이 막았던 제1차 진주성 전투가
1592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일본 군들이 이제 왜 진주성을 공격하냐면 바로 이제 바다를 통한 서진이 좌절됐기 때문에 육지를 통해서 전라도를 침공하려고 이제 호남을 지키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게 진주성이니까 진주성을 치려고 가는데 2만 명밖에 동원이 안 됐거든요. 왜 그밖에 동원이 안 되냐면 이게 부산포해전에서 전선들이 깨졌기 때문에 그 깨진 전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이송할 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 그 가까운 김해 쪽에서 바로 육지를 통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논문도 없고 부산포해전 자체만 이야기하지 부산포해전의 영향을 가지고 진주성과 연계한 그런 논문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다음에 제2차 진주성을 때 보면 전투 때 보면 일본군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외성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군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그 고성까지 와가지고 대규모 병력이 상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진주성 전투 때는 무려 9만 3천 명의 병력이 동원됐거든요. 그래서 진주성이 함락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포해전에서 그렇게 많은 배를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일본군들이 배를 타고 고성까지 와서 상륙해서 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진왜란 첫해 이순신이 치렀던 가장 큰 전투인 부산포해전. 그러나 한산, 명량, 노량 등의 다른 해전에 비해 부산포해전은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되고 있지 않다. 사실 이 부산포해전이 굉장히 의미가 큰 전투고 우리 조선 수군이 적진을 직접적으로 타격했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고 또 일본군이 부산포해전 이후로 자신들이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변경될 정도로 상당히 큰 타격을 준 전투였음에도 이게 가시적인 성과로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산도 해전이나 명량해전,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확실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승리거든요. 그런데 부산포해전은 가만히 있는 정박되어 있는 배를 격파시키고 왔다. 이게 언뜻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전투 같지 않은, 말 그대로 맞서서 싸운, 맞붙은 전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부산포해전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임진왜란 전체 양상을 두고 그 영향이라든가 그 파급 효과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전투고 상당히 의미 있는 전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쟁 전체를 읽어야 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잊혀진 전투, 부산포해전. 하지만 이순신은 부산포해전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부산포해전에서 전사한 정운 장군을 사당에 배양하게 해달라는 1592년 9월 11일의 장계. 이 장계에서 이순신은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른 해전에서는 대전이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 녹도만호 정운을 그 이대원 사당이 함께 배양해 주시기를 청하는 장계를 올리거든요. 여기에 부산 대전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대전이라는 표현을 해전에 붙인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전을 실제로 지휘했던 최고 장수가 부산 해전을 부산 대전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부산포 해전을 재조명해야 되는 또는 재평가해야 되는 가장 큰 실마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진왜란 첫 해인 1592년 음력 9월 1일 부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부산포 해전. 부산 대첩이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대승이었다. 그러나 부산포 해전은 잊혀진 전투가 되었다. 역사는 제대로 발굴하고 직시해야 한다.
망각된 역사는 결국 상실되기 때문이다.